종로항력개발원의 장문서 원장 나오셔서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종로항력개발원 장문성 원장입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똑같은 장소에서 그 중3 부모님들, 뭐 학생들, 고1 예비를 위한 설명회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고1, 고2 뭐 이렇게 이제 대상을 잡았으니까 이제 고2 예비, 고3 예비 뭐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과거에 보면 이제 뭐 고1 예비 따로 이제 고2, 3을 이렇게 묶어서 설명회를 많이 하죠. 올해 진행되는 각 학원의 설명회도 대부분 그렇게 많이들 이제 짜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현재 고1과 고2는 똑같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공부를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제도적으로 좀 다른 학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회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주가 돼야 될까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하여간 PPT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여러분들 받으신 자료 중에 요 자료집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오늘 쭉 설명회를 할 테니까 그거를 좀 들어보시고요. 어두워서 뭐 잘 자료집도 보이지도 않으실 테니까요. 일단은 이제 제가 앞에 준비한 PPT를 보시면서 그냥 한번 쭉 그 의미를 좀 보시죠. 이게 어차피 오늘 설명회에서 대학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보기는 좀 어려운 시간이고요. 저는 항상 이제 이런 윈터 설명회를 할 때는 그냥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냥 방향만 좀 잘 잡아갈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고3 예비죠? 현재 고2들은 이제 내년에 되면 겨울방학을 지나서 내년 3월이 되면 이제 3월부터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러면 뭐 정말 제가 대전 지역의 설명회를 올해 같은 경우도 3월, 6월, 뭐 8월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11월 되면 이제 수능 끝나고 바로 또 설명회 하고 또 수능 성적 발표하면 또 설명회 하고 1년에 제가 대전만 한 5번 정도 이렇게 설명회 오는 것 같습니다. 고3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런 시기별로 또 자세한 얘기들은 그때그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방향. 근데 제가 오늘 뭐 제일 첫 번째 화면으로 이 자료를 좀 만들어 드린 건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이제 대통령께서 뭐 시정연설을 하면서 정시 비율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러면 언제부터 정시가 또 는다는 거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뭐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자료가 이제 각 학년마다 해당되는 대입 정책이나 대입 제도들이 발표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있는 2021이죠. 이게 지금 몇 학년이죠? 고2, 그죠? 현재 고2, 고3 예비의 대학 입시 이제 연도인데요. 실제로 올해 4월 말에 현재 고2 학생들이 치르는 내년 입시는 이미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계획이라고 하는 저희가 그냥 보통 편하게 전형계획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전형계획 속에는 보면 자 논술로 몇 명 뽑는지 학종으로 몇 명 뽑는지 인원이 이미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정시 30% 이상 또 이번에 이제 얘기가 나온 건 그거보다도 더 늘려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뭐 지금 언론에서 얘기되는 거 한 40% 정도까지 늘리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확실히 정하고 갈 거는 현재 고2의 경우는 이미 정시 인원은 발표가 됐고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그 2022가 현재 고1이잖아요. 이 고1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아직 인원에 대한 거를 명시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서울대가 지금 발표한 자료도 엄밀하게 따지면 내년 4월 30일까지 발표하면 됐었던 자료인데 교육부가 좀 고1은 좀 수능 제도나 여러 가지가 좀 변화가 많으니까 한번 좀 미리 발표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그 미리 발표가 된 자료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변화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사실은 하거든요. 근데 서울대가 사실은 2022를 발표를 하면서 정확하게 정시 모집 인원을 30%로 맞췄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요 내용이죠. 요 내용이 엄밀하게 따지면 작년 8월이에요. 2018년 8월 달에 현재 고1이죠. 고1.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는 여러 가지 대입 정책에 대한 것들을 발표하면서 정시의 비율은 대략 한 30%를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안을 이미 작년 8월에 냈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에 맞춰서 서울대는 지금 현재 발표된 2022 시행 계획을 보면 정확하게 30.2%를 맞춰서 그 인원을 발표를 해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과연 10%를 더 올린다든지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공식적으로 이미 홈페이지에 발표되어 놓은 자료를 바꾸긴 쉽지 않겠다. 그러면 다른 대학들은 이제 아직 발표를 안 했으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정부에서 이제 11월 달에 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 11월 달에 발표되는 내용에서 정시 비율을 작년 8월 달에 발표한 것처럼 이렇게 명시적으로 몇 %로 명시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 현 정부의 방향성으로 보면 정시 모집 인원을 좀 더 늘리자는 쪽의 문제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제1야당인 한국당 같은 경우도 정시 모집 인원을 어느 정도 한 50%까지 뭐 늘린다라는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2를 제외한 고1 또는 중3, 뭐 중2 이런 정도의 횟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2020 한 4학년도까지는 정시 모집 인원은 점점 늘어나는 쪽으로 확실히 좀 변화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권역으로 제한, 뭐 서울권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지방에서도 국공립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제한이 될지 아니면 전국 대학에 뭐 포함이 될지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작년 8월 달에 발표를 할 때도요 단서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었잖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30% 이상 뽑고 있다면 예외로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2021학년도를 발표한 학교 중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을 지금 택했냐 하면 정시 모집을 30% 쪽으로 맞추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학교 추천을 30% 가까이 맞춰버리면서 사실은 그 예외 조항 쪽으로 이렇게 변칙적인 전형 계획을 발표를 한 상태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고대가 발표하고 나니까 교육부가 약간 좀 문제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담아서 이제 언론 쪽에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고대도 사실은 2022에선 아마 정시 쪽에서 30%로 맞추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대부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11월 발표나는 것들을 조금 더 보시고요. 전체적인 방향성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작년 8월 달에 발표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공정성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은 논의가 됐던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학생부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지만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글자 수의 축소 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던 거는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정성의 문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의 문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들은 만약에 어떤 두 학생이 똑같은 학교 활동을 하더라도 그거를
만약에 적어주는 선생님들이 정해져 있죠. 특히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는 부분, 또 과목 선생님들이 적어주는 부분,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적어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똑같은 활동을 다르게 적어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을 해서 선생님들이 적을 수 있는 글자 수를 좀 줄여주고요. 선생님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는 비슷비슷한 분량으로 내용으로 적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제시했던 게 작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세 가지는 현재 고2도 같이 적용을 받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고2 같은 경우는 고1 때 학생부는 이미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고2 때 이제 학생부가 기재가 될 때 그 세 번째 줄에 있는 행동 특성, 이거 누가 적어주는 거죠?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는 글자 수가 작년 선생님은 1000자, 올해부터는 몇 글자? 500자로 이제 줄어들어서 올해 담임 선생님들은 또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학생들의 내용을 500자 안에 또 어떻게 적어줄 것인가 이 고민을 또 하시고 계실 거고요. 내년이 돼서 이제 막상 받아보시면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써준 내용과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써준 내용의 글자 수가 일단 확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학생부에서 공정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논의 사항으로 됐고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고2 학생들은 상관없고 뭐죠? 고1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추천서 폐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특히 이제 저희가 설명회 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수상 경력을 고2까지는 그냥 자기가 받은 상을 모두 다 상급 학교에 제출하지만 고1부터는 이제 한 학기에 한 개씩이라는 제한 조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내가 받은 상 중에 내가 진학하는 대학에 어떤 상을 또 제시할 건가를 또 고민을 하셔야 되는 문제도 또 발생하는 부분이 됩니다. 하여간 이게 어떻게 보면요, 학교에서 고민을 해야 될, 즉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고민해야 될 것들을 자꾸 이렇게 이제 학부모나 학생들이 또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뭐 이런 고민도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아마 지금 고1 학생들의 경우는요, 고3이 됐을 때 아마 수시 모집 원서를 쓸 때 내가 만약에 뭐 학종으로 쓴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쓴다 그러면 이 수상 경력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들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쓰는 과에 따라 이 상을 넣어야 될지 저 상을 넣어야 될지 고민도 하셔야 되고요. 뭐 과가 모두 똑같다면 뭐 아마 다 똑같은 수상 경력을 또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또 전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런 내용들 한번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이 과목에 대한 건 뭐 2015 개정교육과정의 과목 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과목들은 어떤 특징일까요? 이게 이제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공통 과목 중에 한국사,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일반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수학의 기하, 과학의 투 과목들이 실제 수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조금 이제 좀 전에 과목 편제를 조금 보여드린 것도 이런 설명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건 고2와 고1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좀 전에 있었잖아요. 저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그 등급과 성적의 표기 방법이 위에 있는 방식은 고2가 지금 적용받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고2의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도 기본적으로 등급이 9등급 체계로 나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까지 나오는 게 현재 고2의 표기 방법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표기 방법은 고1부터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1의 경우는, 현재 고1의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즉 위에 있는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자 수와 상관없이 실제로 절대평가를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 절대평가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등급이 나오지 않죠. 성취도 A, B, C에 대한 비율과 과목 평균 원점수만 나오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없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점수에 대한 그런 계산도 사실은 좀 어려운 게
이 진로 선택 과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문제가 되는 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선 아래와 같은 진로 선택 과목도 이수 여부나 또는 성취도가 A냐 B냐 C냐에 대해서 그 학생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학업 역량에 대한 평가가 가능은 하는데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인 것 같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뭘 갖고 성적을 내죠? 등급을 갖고 냅니다. 근데 이 등급을 갖고 내는데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고3이 됐는데 난 아무리 봐도 학생부 종합 전형은 좀 어려운 것 같아. 차라리 그냥 내신 성적 좋으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현재 고1의 경우는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땐 그 진로 선택 과목이 꽤 많습니다. 그죠? 전체 한 30단위 중에 절반 이상이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내신 성적이 실제로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30단위 중에 약 한 10단위에서 15단위 사이 정도에서 움직이더라고요. 학교 간의 편제를 보면. 그래서 2학년 때까지의 내신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다. 사실은 2주 전에 설명회를 하고 갔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학원에 갔더니 야, 현재 고1부터는 고3 때 내신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고3 때 내신이 들어가지 않는다의 문제는 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진로 선택 과목의 내신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이 얘기는 고등학교 몇 학년 얘기를 하랬죠? 1학년 얘기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어떤 방식으로 그 성적이 반영되는지는 아직까지는 대학들이 밝힌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건 뭐만 나와 있다 그랬죠? 2021 현재 고2 학생들까지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고1 학생들의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의 반영 여부는 내년 4월 30일이 돼봐야 이제 만약에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A는 그럼 몇 점으로 하고 B는 몇 점으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재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성적을 매길 때 보면요, 이제 일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그냥 등급이 나오니까 등급을 점수로 환산을 보통은 하거든요. 그런데 검정고시를 본 학생들의 경우는 검정고시 점수를 등급으로 환산을 해요. 그래서 뭐 검정고시가 100점인 경우는 2등급으로 한다. 뭐 95점부터 99점까지는 몇 등급으로 한다.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진로 선택 과목도 A인 경우는 몇 점, B인 경우는 몇 점 이렇게 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다만 9등급제에 비하면 이거는 성취도가 이제 몇 단계죠? 3단계밖에 안 되니까요. 아무래도 부담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건 이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방권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특히 대전은 이제 충남대나 충북대, 이 지방거점 국립대가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관심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 지방거점 국립대들이요 생각보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되게 많이 뽑아요. 특히 대전 사는 이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 두 지역은 지역인재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지역인재도 2018학년도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었다가 작년부터 이게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 보여드리는 두 학교의 학생부 교과전형이 조금은 달라요. 반영하는 교과가 충남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기술과정에 제2외국어까지 포함하는 모든 과목을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충북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국영수 4 과학까지 넣지만 2학년 이후 그럼 이제 지금의 표현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지금은 이제 2학년, 3학년 뭐 이런 표현보다는 그 충남대가 쓰고 있는 공통교과, 선택교과라는 표현이 좀 더 맞긴 하는데요. 충남대의 경우도 작년까지는요 1학년 30%, 2, 3학년 70% 이렇게 됐던 거를 2021학년도부터는 공통교과 30%, 선택교과 70%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때 현재 등급이 나오는 건 2학년은 진로 선택 과목도 다 등급이 나오니까 이제 이 교과에 해당하는 성적들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충남대 같은 경우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0점, 3등급은 80점 이렇게 등급별로 점수를 배점을 놓고 이거를 이제 전체 평균하죠. 그래서 만약에 뭐 올 1등급을 맞은 학생은 100점을 받는 거지만 모든 과목을 2등급을 받으면 몇 점이 돼요? 90점이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어떤 과목은 뭐 3등급도 있고 어떤 과목은 2등급도 있고 어떤 과목은 1등급도 있을 테니까 과목별 배점을 평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점수가 나올 때 뭐 95점도 나올 수 있고 87점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충북대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2학년 때는 인문이나 예체능 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국수 04만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과를 갈 때는 과학 과목의 등급은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충남대와 충북대를 기준으로 보면 충남대 쪽이 조금 더 이제 반영하는 교과가 훨씬 더 넓고요. 충북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좁아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지원을 하실 때는 내가 만약에 모든 과목의 평균 등급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충남대는 충남대의 교과, 충북대는 충북대의 교과를 반영했을 때 내가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또 충남대는 각 등급의 차이가 10점씩 차이가 나지만 충북대의 경우는 등급의 차이가 어때요? 2점씩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교과의 등급이 비슷비슷한지 아니면 교과별로 등급의 편차가 되게 큰지 이런 거에 따라서 환산을 해보면 두 대학의 환산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2학년을 거쳐서 특히 이제 지금 현재 고2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이제 2학년 2학기가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나요, 그죠? 기말고사 이제 남아 있을 텐데요. 그 기말고사까지 이제 보고 2학년 2학기의 등급이 나오게 되면 대략 어느 대학의 환산 방법이 조금 더 유리한지를 아마 판단하셔서 지원 전략을 또 짜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수시 모집에 총 몇 개를 쓸 수 있어요? 6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둘 다 쓸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죠? 둘 다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환산 방법에 따라 내가 문과인데 과학이 막 6등급, 7등급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죠? 뭐 그러면 차라리 내가 충남대보다는 충북대 가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의 전략들을 좀 생각하시고요. 고1의 경우는 이 방식대로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1의 경우는 언제 이게 발표난다고 보시면 되죠? 내년 4월 말에 이 방식이 발표가 되니까 고1의 경우는 또 내년에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등학교에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과목별의 편제표라는 게 다 있죠. 이거 보신 적이 있죠? 그죠? 대부분 이제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시면 그 학교의 이 교과 편제표, 그래서 뭐 현재 고1이 1학년, 2학년, 3학년 배우는 과목, 뭐 고2가 1학년, 2학년, 3학년 배우는 과목들이 있는데요. 제가 대전 설명회를 오느라 대전에 있는 학교들의 수학 편제만 한번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또 대전 지역은요. 또 제가 어제 그 안양이죠. 평촌에서 이제 설명회를 했는데 안양 지역 고등학교에 비하면 대전 지역 고등학교는 되게 학교별 성격이 뚜렷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뭐 이미 고등학교를 다 선택했기 때문에 중3들의 입장하고는 좀 다르시겠지만 이거 학교별로 편제라는 게 조금 확실히 다릅니다. 이게 현재 고3들이 배우고 있는 2009 개정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별로 이렇게 선택권이 별로 없었던 교육과정이라면 실제로 2015 개정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많이 부여하면서 또 하나의 특징은 학교별로도 과목의 편제들이 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보실 때 특징은요. 대전고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 때 수학원 4단위를 배우고 확률통계 4단위를 배웁니다. 그럼 실제로 2학년 1학기 때 몇 단위를 배우신 거예요? 8단위를 배웠잖아요. 근데 성모여고 같은 경우는 수원만 2학년 1학기 때 5단위를 배우고 2학년 때는 수학 과목이 없어요. 그럼 대전고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총 8단위를 배우는데, 그죠? 수원과 확통을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1학기 때. 성모여고는 2학년 때 그냥 1학기 때 5단위 수원, 2학기 때 5단위 수투. 제가 보면은 똑같은 수원도 어떤 학교는 3단위로 끝내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5단위로 끝나는 학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의 아주 어떤 면에서는 공통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논란이 되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없애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도 과거의 경우는 일반고와 특목고의 교과 편제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났다면 이제는 일반고들도 나름대로 학교의 특성상 편제들은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고냐 특목고냐는 구분이 굳이 있어야 할까 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기 확률 통계가 되게 재밌어요. 대전고나 충남고나 서대전고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기 때문에 문과나 이과나 똑같이 배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문과와 이과가 섞여서 등급이 나오게 돼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성모여고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와 3학년 2학기 때 3단위, 2단위로 수학, 총 5단위를 수학을 배우는데 실용 수학을 포함해서 실제로 확통, 미적, 기하까지 총 4과목 중에 몇 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2과목만 선택하면 되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선택의 범위가 좀 이렇게 판단되지 않으세요? 그죠? 그럼 이과 학생들은 주로 뭐를 선택하게 될까요? 기하, 미적을 아마 선택하게 될 거고요. 문과 학생들은 주로 선택하는 게 뭐예요? 확통과 실용 수학을 선택할 확률이 많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에 따라서 내가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을 좀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적게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전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이런 내용들을 원래는 이제 중3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 본 건데요. 하여간 고1이나 고2 부모님들도 대략 학교별로 어떻게 편제가 되는지 본인의 학교의 그 편제표들을 한번 좀 보시면서 뭐 지금 고2 같은 경우는 이미 3학년 선택 과목 다 정했죠. 그죠? 근데 이제 고2의 경우, 이제 고1의 경우는 고2 것까지는 이제 정했는데 고3의 경우도 또 조금 더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잠깐 보여드렸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표는 하나는 일반고 거고요. 하나는 특목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적표를 보시면서 하나가 일반고고 하나가 특목고라면 어느 쪽이 특목고 거라고 보이세요? 대충 보실 수 있죠, 이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보시면 될까요? 표준 편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교과에 표준 편차라는 게 표시가 되면 학생들의 수준이 되게 비슷비슷하게 모여 있는지 학생들의 수준이 편차가 큰지를 나타내는 게 표준 편차인데 지금 위에 있는 성적표를 보시면 표준 편차, 요 가로 안에 있는 숫자 표준 편차인데요. 대부분 2.8, 5.5, 3.9, 7.0 굉장히 작은 숫자들로 되어 있지만 아래쪽에 있는 학교의 표준 편차는 19.8이나 20.6 보통 일반고의 일반적인 표준 편차 값이 최소한 15를 넘어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과목에 따라 20을 넘어가는 과목도 있으면 정말 평준화 지역의 일반적인 일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이제 숫자가 저렇게 10 미만인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전국 자사고라든지 또 외고의 경우에서도 제가 보면 굉장히 좀 수준 높은 외고들 뭐 이런 정도가 되면 보통 표준 편차가 10 미만의 숫자로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잠깐 보여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을 하실 때는요 단순하게 등급이 1등급이야 뭐 이런 거에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학교의 표준 편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시면 내가 정말 1등급 초반대가 돼야 이 정도 학교를 갔을 때 붙을 수 있는지 아니면 1등급 후반대나 2등급 초반대가 돼도 어느 정도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그냥 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건 지금 현재 고2 같은 경우는 아마 겨울방학이 지나서 3학년이 되면 벌써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어느 대학을 지원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솔직히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전년도 선배들의 입시 결과를 뛰어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교들은 어느 정도 평준화의 일반고였다면 올해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다만 올해 학생들의 표준 편차와 작년 학생들의 표준 편차의 차이가 아주 크다면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2등급 초반대 학생 선배들이 어느 대학을 지원했을 때 합격했다 불합격했다는 사례들은 실제로 저는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고3 올라가시는 우리 현재 고2 부모님들은 일단은 이제 고3이 되면 학교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특히 작년, 지금 2019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올해 고3이죠. 2020 결과는 이제 올해 2월이 지나가야 어느 정도 정리가 될 테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되게 관심을 갖고 2019와 2020은 또 뭐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여러분들이 올해 2020 대입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학생 수? 감소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떤 결과의 변화가 있는지를 꼼꼼히 좀 따져보시고요. 현재 고2는 고3보다 또 인원이 어떻게 됐죠? 또 줄어듭니다. 또 한 5만 명 이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올해 고3의 입시 결과를 잘 판단하셔야 내년 입시 결과에서도 어느 정도를 우리가 보완을 해서 수정해야 될지를 판단하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자료집에 보시면 나중에 이건 이제 한번 보시는데요. 일반고와 특목고의 제가 교과 성적표만 좀 비교해 드리지만 비교과에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그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뭐 수능은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는 거지만 왼쪽에 있는 2021이 고2의 수능이고 2022가 이제 고1의 수능이고요. 저 노란색으로 바뀐 거는 어떤 의미죠? 절대평가로 바뀐 거. 그래서 제2외국어가 현재 고1부터는 절대평가로 바뀐 거고, 성적표도 조금 유형이 다릅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성적표는 고2의 수능 성적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탐구가 어때요? 사회탐구 이렇게 아예 명시가 되는데 고1의 경우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의 선택 과목 표기가 되고, 저쪽 탐구의 경우도 수학, 뭐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로 명시되지 않고 사회탐구 하나, 과학탐구 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 될 수 있죠.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요 표, 아까 수학 선생님이 이 표를 잠깐 보여주셨는데요. 사실 수학 선생님이 보여주신 표 조금 전에 발표가 됐던 거고요. 최근에 10월 2일 날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총 46개 대학의 2022학년도, 그럼 요건 이제 몇 학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고1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고2는 뭐 여전히 지금과 같이 가나형이 있는 거기 때문에 문과이과 뚜렷하게 구별이 되지만, 고1의 경우는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런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여전히 현재 수능에서 또는 고2까지의 수능에서도요, 주요 대학들은 자연 계열을 갈 때는 반드시 무슨 형을 봐야 되죠? 수학을 가형을 봐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 것처럼 이제 2022학년도에도 이 위에 있는 이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확률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 학교의 이과는 올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제한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10월 2일 날 지금 발표가 된 내용이 처음에 4월 30일 날 발표가 된 내용에서 좀 더 보완된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학교 계명대를 한번 보시면 돼요. 계명대 같은 경우는 확통이 안 돼 이렇게 제한을 건 과가 의예과와 약학과, 그죠? 고1부터는 이제 약대도 학부 모집을 한다, 이 정도도 아시잖아요. 계명대에도 약대가 있는데, 계명대 같은 경우는 자, 우리 학교에 올 때는 의대나 약대를 올 때는 확률과 통계를 본 사람은 뭐다, 뭐 이렇게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각 대학들이 학교 전체를 묶어버리는 게 아니라 모집 단위별로 자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요, 자, 우리 학교에 자연계열을 올 때는 자, 확률과 통계를 보면 안 돼. 미적이나 기하를 꼭 봐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조경학과는 이과로 분류가 되지만 여기는 선택 과목에 제한이 없어. 이렇게 푸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힌트를 받으실 거는 자연 계열에서 최상위권 학과, 즉 의대, 치대, 한의대, 뭐 수의대, 약대 정도까지 고1의 경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다른 과들은 특별한 지정이 없겠지만 이렇게 주요 학과들은 지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제가 생각할 때 밑에 있는 과학, 탐구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수학은 누구나 대충 그 정도는 이제 생각하고 진행할 텐데요. 자, 탐구의 경우도 지금은 사탐 하나, 과탐 하나도 볼 수 있고 사탐 2개, 과탐 2개를 다 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 적혀있는 과학 중 2과목으로 제한된 학교는 자, 우리 학교에 이과를 올 때는 사회탐구를 봐서는 안 돼. 이렇게 제한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 10월 2일 날 발표를 하면서 또 하나 추가한 내용이 뭐냐면 저 빨간색으로 제가 표기해드린 학교들인데요. 자,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중앙대, 이대 이 6개 학교는 동일 과목 2개를 선택하면 안 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죠? 물원, 물투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서로 다른 2과목을 선택해야지 동일 과목 2과목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과 학생들 중에 뭐 화원, 화투, 뭐 생원, 생투, 지원, 지투 이렇게 가는 학생들은 저 빨간색에 있는 학교들을 갈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고3이나 고2까지는 이 조건을 제한을 거는 학교가 어디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대나 연대 정도가 이 제한을 건다고 보시면 되는데 고1부터는 조금 더 그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조건 하나를 더 거는 거죠. 우리는 원은 안 돼. 이렇게 갑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서울대가 2022에는 과탐2에 대한 필수 조건을 좀 해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원래.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계속 이 이과의 과탐2 선택 인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 작년 수능이죠. 2019 수능에서는 대충 과학 탐구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 과탐 2를 선택한 학생, 물투, 화투, 생투, 지투를 모두 합쳐봐야 10% 정도가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올해는 10% 미만으로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원자 자체가 거의 10%가 지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 응시자 기준으로 보면 10% 미만으로 내려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수의 학생들이 2를 선택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서울대를 정말 가고 싶은 애들은 2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2를 한 다음에 이게 성적이 만약에 제대로 안 나오게 되면 왜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어차피 상대평가인데요. 2를 한다는 얘기는 과학을 꽤 어때요? 잘하는 애들이 선택하겠죠. 서울대 꼭 가고 싶은 애들이 선택한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실수로 한두 개를 틀리게 되면 그 입는 데미지가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과 상위권 학생들 중에 과탐2가 막 4등급, 5등급 뜨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면 사실은 서울대만 못 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연대, 고대 뭐 이런 학교들 갈 때도 상당히 부담스럽다 보니까 최근의 트렌드는 나는 그냥 의대, 치대, 한의대만 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대부분 과탐을 그냥 원 조합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작년이죠. 작년에도 수능 만점자 중에 과탐을 원 조합을 본 학생들이 있어서 이 학생들은 서울대 의대를 아예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이과 최상위권이라면 고3이 됐을 때는 저 조건을 되게 고민해야 되는데요. 여전히 고1도 이 조건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이제 입시 전략을 짜실 때 이과 상위권의 경우는 저 과탐2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갖고 되게 고민이 많고요. 실제로 서울대는 내신이죠. 학생부에서도 항상 학생들이 2를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선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밝히고요. 일반 전형은 제시문 면접을 보거든요. 이 제시문 면접을 볼 때 나오는 수준은 거의 2과목 수준으로 다 나와버리기 때문에 2를 하지 않으면 서울대 일반 이제 수시든 정시든 실제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만큼 서울대는 자기 학교에 대한 그 프라이드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2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일단 이제 고2 학부모님들 전반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요. 이 전형 계획이 몇 월에 발표가 된다 그랬죠? 4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땐 현재 고2 부모님들은 이미 4월 30일 날 발표가 됐으니까 이제 2021 전형 계획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솔직히 항상 두 개가 중요해요. 그래서 전년도 거와 올해 거. 그럼 고1 부모님들은 이제 어떻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면 현재 대학들이 발표한 2021을 확보해 두시고요. 내년 4월 말에 발표가 되는 2022 전형계획에 대한 거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목표로 삼고 있는 대학들 한 서너 개 정도는 항상 그 2년치를 비교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이제 서울대는 이미 2021, 22가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 서울대의 경우는 그 두 개 학년의 전형 계획이 어느 정도 비교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이제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고2의 경우는 작년 거와 올해 거, 그러니까 이게 표현으로 하면 작년 거, 올해 거 하면 안 되죠, 그죠? 올해 거와 내년 거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셨을 때 여러 가지 또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연대 2021에서 제일 큰 변화가 뭐죠? 연대 학종 중에 면접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면접형이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는 그냥 일반 전형이지만 내년부터는 뭐로 바뀌어요? 추천 전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고대학교 추천이 4%고 연대학교 추천, 연대는 이제 학교 추천이 아니라 면접형이라고 명칭은 갖고 있는데요. 이게 3%로 지금 인원 제한을 두고 있어서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고2부터는 내년에 아마 학교 추천에 대해서, 추천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4%와 연대 3%를 중복 추천을 안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학생들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중대나 동국대나 이런 추천이 있는 학교들, 경희대 같은 경우도 추천이 있는데요. 최근 올해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서울대 직윤과 고대 학추 정도는 아마 중복 추천을 해준 학교들이 대부분 많을 텐데 그 밑에 있는 학교부터는 보통은 원칙이 중복 추천은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제가 이제 고3들 진행되는 걸 보니까 고대 학추를 받기 싫어서 패스하는 학생들이 생기게 되고요. 왜냐하면 4%라는 범위가 꽤 넓다 보니까 이 끝자락에 있는 학생들은 자기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내 등급 갖고 고대 가서는 별로 그렇게 그 희망적이지 않다는 생각에서 고대 학추를 안 받고 그 밑에 추천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죠.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내년에 만약에 연대 3%까지 넣어서 중복 추천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 밑에 있는 학교들의 범위가 너무 뒤로 가기 때문에 학교들도 되게 합격 가능성이 없을 수 있는 범위까지 가면 추천해주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그 모든 학교들이 이 연대 추천과 고대 추천을 껴서 중복 추천을 좀 들어갈 확률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2 부모님들은 이제 3학년 올라가시면 학교에서 그런 추천 전형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올해와는 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때는 전년도 전형계획과 올해 전형계획을 잘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자세한 얘기는 이제 고2에 해당되는 거니까 내년 3월 달쯤 한번 자세하게 좀 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 전형계획 발표되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대교협이라는 그 사이트에 가시면 4월 30일 날 여러 가지 전형계획들이 발표가 될 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자료들을 체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을 자꾸 모아보시는 거,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게요. 이런 자료들이 나올 때, 지금 저희도 요번에도 자료집을 드렸잖아요. 보시긴 보시되, 이제 저희가 만들어드리는 자료집은 이제 여러 학교들을 총괄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꼼꼼하게 보시는 내용들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학교들 한 적어도 3개에서 많게는 한 5, 6개 정도는 항상 실제 대학이 발표한 전형계획이나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보통 몇십 페이지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좀 체크하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매년 입시라는 게 이런 3월달부터 쭉 진행이 되죠. 고2 부모님들은 내년이 되면 3월달부터 아마 쭉 그 모의고사 보고 또 수시 원서 쓰고 수능 보고 정시 원서까지 일정하게 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3월달, 6월달, 9월달, 11월달 네 번은 뭘 보죠? 재학생들도 뭘 보죠? 고1이나 고2도 모의고사를 보죠.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 보시고 나면 항상 저쪽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기타 참고 자료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게 저는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입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이 될 거고요. 지금 제가 조금 풀어서 정리를 했지만 지금 요 학생의 경우는 국어나 수학이나 사회의 100분위. 그럼 이건 이제 문과 학생이에요? 이과 학생이에요? 문과 학생입니다. 현재 고2까지는 기본적으로 문과, 이과에 대한 구분이 있기 때문에 수학은 이제 보통 국어하고 수학 나형의 사탐의 100분위를 보통 표시를 해줍니다. 예, 보통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제 누적 100분위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 학생은 실제로 상위 2.75%에 해당하기 때문에 24만 965명 중에 몇 등을 했다는 거예요? 6,600등 정도를 했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죠. 자, 문과에서 6,600등 하면 정시 모집으로 만약에 이 학생이 요 성적을 받고 그대로 간다 그러면 연구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대가 대략 몇 명 뽑냐면요. 한 3,000명 정도 뽑아요. 3,200명 뽑고. 그 다음에 뭐 연대, 고대까지 합쳐서 서울대, 연대, 고대를 합치면 대략 한 10,000명 정도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대가 한 4,000명 정도 뽑거든요. 조금 많이 뽑고. 연대가 한 3,000 몇백 명 정도 뽑으니까 세 학교를 합쳐보면 한 10,000명?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따지면 몇 명쯤 남아요? 5,000명.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 6,000등을 넘어가면 이론적으로 하면 요 학생은 서울대, 연대, 고대를 들어가기는 어때요?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학생의 성적표는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또 뭐를 감안하시죠? 재수생도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실제 우리 아이가 지금 6,000등 정도 되지만 아마 좀 더 내려갈 거야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요. 저는 솔직히 고1이나 고2 때 성적이 나오시면 너무 거기까지 감안하지 마시고요. 그죠? 지금 현재 나온 것만 해도 되게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다 막 재수생 들어온다 이러면 너무 낮아지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이 기준이 왜 필요하다고 고1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고1의 경우는 탐구까지는 아직 안 넣고요. 국어하고 수학에 대한 평균인데 똑같은 100분이라 그러면 저쪽에 보면 몇 등이에요? 7,300등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경우는 이제 아까 성적표하고 차이점은 뭘까요? 고2의 경우는 문과, 이과가 나눠서 성적이 나오는 거고 고1의 경우는 어때요? 이제 문이과를 통합해서 나오는 거니까 내가 그냥 전국에서 7,000등 정도 하는구나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1의 경우는 아직까지 탐구까지 넣은 성적이 아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2가 됐을 때 나와야 되는데요. 현재 고1의 경우는 내년이 돼도 어차피 문과, 이과로 나눠서 등급이 100분위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학도 공통과목의 선택과목, 탐구의 경우도 사탐, 가탐이 섞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고1의 경우는 앞으로 계속 문과, 이과를 구별하지 않고 내가 전국에서 몇 등이다 라는 정도의 수준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거고 대부분 고1 부모님들이나 고2, 특히 고2 부모님들은 내가 어떤 전형을 준비해야 될까? 내 수준으로 갈 수 있는 학교는 어느 정도 될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시게 될 텐데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건요. 나중에 여러분들 수시 모집이 원서를 쓸 때 몇 장 쓸 수 있다 그랬죠? 6장 쓸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예를 들면 현재 고2 부모님들이 내년 9월 달이 됐어요. 수시 모집 원서 6개를 써야 되는데 그 6장의 원서를 쓸 때 가장 고민스러운 거는 어떤 부분의 문제냐 하면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면
정시 모집의 원서를 쓸 수가 없다. 이게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이런 모의고사의 성적이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만약에 모의고사를 봐서 나오는 성적을 갖고 자 여러분들 모의고사 성적은 무슨 성적을 예측해 보는 거예요? 수능 성적을 예측해 보는 거고 수능 성적을 예측한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모집에서? 정시 모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를 갈 수 있을까를 예측해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3이 돼서 9월 달에 원서를 쓸 때는 고2나 고1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수시 모집 6개를 고르시게 되냐 하면 내가 정시에서 합격 가능한 학교보다는 어떤 수준의 학교? 높은 수준의 학교를 써야 한다는 게 원칙이죠. 그 원칙이 정해지는 건 대부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는 4번의 모의고사, 고2 때 본 4번의 모의고사. 그럼 고2라면 11월 달에 우리 마지막 이제 고2 모의고사를 보면 아마 지금까지 7번의 모의고사를 받고 그거의 평균적인 성적을 여러분들이 아실 테니까요. 그거를 기준으로 수시 전략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전 지역에 사신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 학생들은 항상 기준이 있잖아요. 충남대를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정시에서 요거를 기점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충남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를 고민해 보시면요 대략 이런 정도일 거예요. 제가 이제 그냥 학생 수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현재 노란색에 해당하는 게 고2예요. 그럼 현재 고3보다 또 한 5만 몇천 명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작년 고3에 비해서 현재 고2의 경우는 한 12만 명, 13만 명 정도가 줄어듭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이 줄면서 보세요. 이과 학생들은 또 더 많이 줄어요. 올해 고3 기준으로 보면은 실제로 이과의 경우는 한 15%, 작년 고3보다 올해 고3이 줄었고요. 현재 고2를 기준으로 보면요. 작년 고3보다 올해 고2는 또 이만큼씩 줄어듭니다. 저쪽에 있는 사탐이 문과고 이쪽에 과탐이 뭐예요? 이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고3, 올해 고3, 올해 고2까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근데 학생 수가 정말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 그래도요. 대부분은 여기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충남대보다는 여기 있는 11개 학교는 제가 볼 때는 수준이 좀 높다고 보고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충남대의 기본적인 수준은 여기 있는 11개보다는 조금 어느 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준을 제가 세워드리는 게 자 여기 있는 11개 학교가 전체 모집하는 인원이 실제로 작년, 올해, 내년이 이제 고2입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고2의 경우를 보는데요. 자, 작년, 올해, 내년까지 가면서 기본적인 방향은 뭐예요? 확실히 정시가 자꾸 어떻게 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는 건 기본이긴 한데 전체 모집 인원은 대략 한 34,000명에서 33,000명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는데 이제 뭐만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응시자만 이제 계속 학생 수만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현재 고2 학생들도요. 아까 여러분들 그래프 보시면 대략 몇 명은 넘었죠? 한 40만 명은 넘었잖아요. 아무리 줄어든다 해도. 근데 여기 있는 11개 학교가 모집하는 인원이 대략 보시면 몇 명? 한 3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가 고2 학생 전체 40만 명이 좀 넘어요. 42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몇 퍼센트 안에는 들어와야 돼요. 한 10% 안에는 들어와야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7.8%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넉넉 잡아서 10%라고 하면 등급으로 따지면 대략 몇 등급 안에 들어와야 되죠? 2등급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수능을 기준으로 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100분위로 따지면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되냐 하면 아까 우리 봤던 성적표 기준으로 그죠? 아까 요 숫자 있었잖아요. 요 숫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11개 대학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저 숫자가 대략 얼마 이상은 나와야 돼요? 한 90 이상은 나와야 저 학교를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충남대 같은 경우는 그러면 90보다는 좀 어때도 돼요? 낮아도 됩니다. 과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 한 80에서 한 85, 이 정도 사이가 되면 충남대 웬만한 중간 정도 학과들은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범 계열이나 뭐 의대, 수의대 이런 데는 조금 또 예외적으로 좀 높겠죠.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감안하시면 되고, 충남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충남대 입시 결과라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시에서 대략 100분위가 어느 정도, 표준 점수가 어느 정도 돼야지 갈 수 있구나, 이 정도 아시니까 그걸 갖고 입시 전략을 짜시면 돼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 올해 경쟁률이거든요. 인기 있는 이 의대 논술, 의치한수 논술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100대 1은 기본이고요. 200대 1, 300대 1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기 어려운 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남들도 어때요? 똑같이 가고 싶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문과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과를 제가 한번 정리해보면요. 대략 이런 과들이거든요. 여기에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과들을 한번 쭉 보시면 요즘 애들 문과 아이들이 가장 관심 있고 좋아하는 과가 뭔지 보이시죠? 그죠? 대략 무슨 계열이에요? 방송, 뭐 컨텐츠 이런 계열들을 되게 가고 싶어 하는데요. 메뉴에 있는 한양대 에리카 문화 컨텐츠 보면 모집 인원 7명에 지원자 몇 명이에요? 548명이잖아요. 몇 명 떨어져야 돼요? 541명은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오늘 설명의 이제 마지막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대학 가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학과라는 거를 어떻게 결정하는 거도 결과적으로 보시면 남들이 가고 싶은 거 나도 가고 싶은 거고, 내가 가고 싶다 보면 항상 이렇게 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학 가기는 항상 어려운 거니까요. 충남대를 가거나 서울에 있는 꽤 좋은 대학을 가려면 최소한 몇 등급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한 3등급 안에. 그죠? 그러니까 내신이 됐던 수능이 됐던 어떤 기준들을 생각을 하실 때는 항상 2등급 또는 뭐예요? 3등급 정도의 기준을 세워보시면 이제 지방에서는 최소한 거점 국립대를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서울권에서도 중경외시 라인이나 건동옥 라인 정도를 가면 갈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어느 과를 가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요. 항상 입시라는 건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아마 그 학원에서 윈터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되도록이면 학생들의 수준은 2등급권이나 3등급권으로 맞춰놓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재 수준 또는 지금의 수준은 저 정도는 아니지만 또 저 정도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해야 됩니다. 아까 뭐 우리 윈터 프로그램 설명하실 때 보면은 막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이겨내는 학생들이 나중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간혹가다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 중에 내신이 1.2인데 뭐 의대를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수시 모집에서도 6번, 정시 모집에서는 몇 번의 기회를 주죠? 3번의 기회를 주는 건 내가 어느 수준까지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붙고 떨어지고는 이제 실제 원서를 쓰는 전략, 또 원서를 쓸 때 내가 경쟁률이나 충원률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봐야 되는 전략들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솔직히 지금은 생각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내 수준을 어디까지 만들어야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하시고요. 그런 내가 어느 전형에서 강세가 있는지를 2학년들은 특히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1이든 고2든 아마 11월 20일 날인가요? 우리 교육청 모의고사 이제 마지막으로 각 학년의 마지막 모의고사 볼 텐데, 이 마지막 11월 모의고사가요, 고1이나 고2는 왜 중요하냐 하면 3월, 6월, 9월은 경기도하고 서울이 한 번씩을 꼭 안 봤었어요. 그죠? 대전은 3, 4, 6, 11월 다 보잖아요. 근데 3월하고 9월은 경기도가 시험을 안 보고요. 그 다음에 6월은 서울이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이
동시에 시험을 보는 시험이 11월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모의고사 보시고 그 성적이 나오는 건 거의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아마 나오게 될 텐데, 그 성적을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좀 더 고민하시면 충분히 전략들이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전 지역은 실제 이제 윈터가 개설이 되면 제가 윈터 스쿨에 이제 온 학생들 부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겨울에 뭐 학부모 간담회 형식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한 2시간씩 한 3회에 걸쳐서 조금 세부적인 내용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나중에 겨울방학 때 또 참고해서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